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13, 양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을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조선 역사 500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대충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건, 두 사건이 바로 양난입니다. 양난이라는 거는 두 개의 난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과 그다음에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난은 조선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사건들을 기준으로 이 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이제 따로 나누기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모습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이 양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4대 교린 정책 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개의 영향, 그다음에 뭐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배경이 좀 중요하게 다가갈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연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원나라 다음이 명나라죠.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는 이제 여진족이 살고 있고요.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선이 큰형님이라고 여겼던 나라는 바로 중국 대륙의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4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4대는 그냥 큰형님으로 모신다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내정 간섭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큰형님 대접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실리를 얻은 이제 그런 형태의 외교를 4대 외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과 일본하고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겠죠. 이웃과 사귄다라는 뜻으로 교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어,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4대 교린 정책이라고 부르고 조선 전기 대외 관계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큰형님한테는 4대하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자, 친하게 지낼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강경책을 쓸 때도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좀 회유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진족과 관련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공부도 잘했지만 싸움도 잘했다 이런 이미지 갖고 계시죠. 자, 뿐만 아니라 회유책으로는 그 국경 지역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도 비슷합니다. 세종 때 쓰시마 섬을 토벌을 하죠. 여기가 이제 외구의 소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항구, 세 개의 포구를 열어줍니다. 삼포개항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가 전개가 됩니다.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낸다. 4대 외교. 실제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했다.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이제 교린 정책을 취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조선 전기의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제 무사들이 서로 일본을 통일하겠다면서 전국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말로는 센코쿠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일본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무역을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통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바로 삼포회란, 그다음에 을묘외변 되겠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이제 쭉 가가지고 선조 때가 된 겁니다. 선조 여러분 기억하나요?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붕당 정치가 시작됐던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선조 시기죠. 자, 이때 일본의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들어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높은 신분의 무사가 아니었어요. 거의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라는 아주 유명한 무사의 몸종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최고 권력자가 됐고, 심지어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일본의 이 대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이제 무사들이 좀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저 새끼 저거, 죄송합니다. 저 녀석 저거, 저 몸종 출신이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했더니 막 불만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 이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 건너 조선을 좀 쳐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무사들을 꼬시는 거죠.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주목. 자, 우리 조선을 쳐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무사들이, 에? 뭐, 또 전쟁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잘 들어봐. 조선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얻는 땅은 다 깃발 꽂는 대로 니네 땅 해. 이제 이렇게 무사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에다가 편지 하나를 딱 띄우죠. 야, 우리 니네 땅 관심 없고, 조선 니네 땅 관심 없고,
너네 땅 너머에 중국 명나라를 치러 갈 건데 니네 길 좀 빌려줘.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조선에게 명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형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깡패가 와가지고 야 니네 큰형님 치러 갈 건데 네가 길 좀 안내해. 안 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바다 건너 쳐들어왔으니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여러분 임진왜란 관련해서는 중학교 때 너무너무 잘 배웠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 뭐 자세한 전개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의병,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조명 연합군 이렇게 이제 관군이 또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쳐서 도요토미 히데시가 그중에 죽거든요. 병들어서. 그래서 일본군이 그냥 알아서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영향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자, 명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요 시기 정도 되면은 굉장히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형님의 이제 얼굴이 있으니까 조선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도와줬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전쟁까지 참여를 함으로써 명나라는 더더욱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중국 대륙의 왕조가 쇠퇴할 때 북방 유목 민족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중국의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요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후금을 세우고 이 후금의 힘이 점점 점점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인이 조금씩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에도 막부를 이제 개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거든요. 이 중에는 이제 성리학자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리학, 이제 학문,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조선에서는 뭐 전쟁을 직접 겪었으니까 당연히 인구와 토지 황폐화되죠.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명첩을 발행을 하죠. 공명첩, 빌공, 이름, 명 이런 거예요. 임명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학급 회장 임명장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을 비워놓은 임명장이 바로 공명첩입니다. 이거를 이제 돈 받고 판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돈 주고 산 신분이 조금 낮은 상민이나 농민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이제 나는 이제 양반이야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실질적인 권한이 있거나 뭐 관리가 되지는 않았고 그냥 명예직이었던 거죠. 명예직. 그래서 공명첩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양반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양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이 많아지던 시점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상당히 문란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저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면서 후금이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될까요? 꺼져가는 명나라한테 줄을 대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등장한 여진에게 줄을 대야 될까요?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이 동인에서 갈라져 나온 북인과 함께 정치를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북인이 바로 여당의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북인 정권과 광해군은 나는 명나라도 여진족도 다 친하게 지낼 거야. 바로 중립을 취합니다.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당히 거리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명나라하고 이제 후금하고 같이 이제 줄을 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새로 들어선 에도 막부에게는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파견을 하면서 우호를 다시 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여당이 있으면은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이렇게 여당이 뭐 하면은 야당이 자꾸 이렇게 뭔가 반발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죠. 얘네들이 이제 여당한테 또 뭐라 그러고 또 정권 바뀌면 얘네들이 또 뭐라 그러고 그게 정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야당의 역할을 했던 서인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중립외교 이거 문제 있다. 야, 보세요. 봐봐. 명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나라 아니냐? 심지어 우리나라가 망해가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힘든 와중에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명나라를 섬기고 요 오랑캐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랑캐는 좀 이렇게 멀리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이 서인 정권이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를 새롭게 왕으로 확 세워버립니다.
일명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쫓겨나고 북인 몰락하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북인에서 서인이 이제 다시 여당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인들이 반정을 하면서 내세웠던 거는 요 중립외교 말도 안 된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라면서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자극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때 후금은 점점 더 세력을 확장을 해서 나라 이름부터 중국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어쭈 얘네들 봐라. 얘네들 우리한테 이렇게 못됐게 하네 이러면서 이제 1636년에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서도 봤을 것 같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그 추운 겨울날 한 달 동안 항쟁을 하나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복 의식을 지금 여기 잠실 석촌호수 쪽이에요. 삼전도라는 곳에서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합니다. 막 이마 다 터지고 막 피 철철철 흘러내리고 막 그래요.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통해서 결국 청나라한테 굴복했던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의 영향. 자,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는 이제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사실 요 병자호란 일어났던 요 시기만 해도 명나라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그런 중환자의 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명나라랑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고 우리가 굴복했던 청나라를 사대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큰형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자, 그렇지만 이 조선 이 왕조의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니네 오랑캐 청나라한테 사대하지만 지금 명나라가 쇠퇴하고 망했으니 그 정통성을 우리 조선이 이어받았다.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라는 소중화 의식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니네가 살고 있는 이 북쪽을 정벌하고 말리라라는 북벌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뿐이었지만요. 자, 해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듯이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로 갔던 사신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하고 지도 두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 67쪽과 한 장 넘기면 68쪽에 있는 지도를 같이 가져와 본 거예요. 같이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임진왜란 지도구나, 이게 병자호란 지도구나라는 거를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법례 같은 게 없다 치고 아주 쉽죠. 자,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한편 오른쪽에 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은 이제 북방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후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상당히 전쟁이 빨리 끝나버립니다. 요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지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 2시간 동안 정리하고 이제 모두 다 조선이 종료가 됩니다. 끝까지 힘내기 바랍니다. 화이팅!